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오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 속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안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녀의 여행 가방은 활짝 열린 채 그 안에 옷가지들이 흙탕물 위로 비참하게 흩어져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문 안쪽의 화려한 저택은 그녀의 미래가 될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집에서 쫓겨난 한 마리 길고양이 신세가 되었다. 내까짓 고아 출신이 감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약혼자였던 권태우의 어머니 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메아리쳤다. 그녀는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하늘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짐을 직접 현관 밖으로 내던졌다. 하늘은 그 모든 모욕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권태우는 그 모든 상황을 그저 어머니의 등 뒤에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녀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비겁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폭언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3년간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과 기만으로 변해버렸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세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녀의 얇은 원피스는 이미 흠뻑 젖어 차가운 감촉으로 몸을 감싸왔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고아로 자라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그녀에게 태우는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짓누르던 바로 그때였다.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장신의 한 남자가 커다란 검은 우산을 들고 내렸다. 그는 쏟아지는 비에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수트 차림이었다. 하늘은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권태우의 형 권지혁이었다. SJ그룹의 냉혹한 CEO로 알려진 그녀가 약혼 기간 동안 단 몇 번밖에 마주친 적 없는 남자. 그는 언제나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좀처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가족들조차 어려워하는 존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흠뻑 젖은 채 주저앉아 있는 그녀와 흙탕물에 뒹구는 그녀의 짐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의 빛이 없었다. 대신 굳게 닫힌 저택의 철문을 향한 얼음장 같은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괴롭힌 것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낮고 단단했다. 타. 그것은 질문이나 제안이 아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하늘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기에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길은 단단했지만 어떤 불필요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그녀의 짐을 챙기라고 지시하고 직접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다. 하늘은 몽유병 환자처럼 그의 이끌림에 따라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따뜻하고 건조한 차 안의 공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왔다. 운전기사가 건네준 부드러운 담요를 몸에 두르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와 악몽이 되어버린 저택을 뒤로 한 채 하늘은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는 남자를 훔쳐보았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남자의 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구출된 것인지 아니면 더 깊고 위험한 함정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차가운 남자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운명은 또다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차는 서울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다. 권지역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모든 불빛을 발 아래에 둔 채 홀로 섬처럼 떠 있었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거대한 거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그곳은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동시에 지독히도 외로워 보이는 공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갈아입을 옷과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불필요한 친절이나 동정도 없었다. 그저 비에 젖은 사람에게 마른 옷과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당연한 행위일 뿐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몽롱한 상태로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다. 뜨거운 샤워 물줄기가 그녀의 몸을 녹여주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굴욕감까지 씻어내 주지는 못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하늘이 거실로 나왔을 때 지혁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그녀가 진정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가족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마른 목재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계모인 박 여사가 얼마나 야심차고 잔인한 여자인지, 그리고 자신의 동생 태우가 그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남자인지를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는 그녀가 아닌 자신의 동생 태우를 계속해서 주시해왔다고 말했다. 언젠가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기다려왔다고. 오늘 밤 그는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지역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자신이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이지만 계모가 그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끊임없이 자신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내려다보는 전략가처럼 하늘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가족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랑, 집, 그리고 자존심까지. 나는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되찾을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아니, 그 이상을. 그의 제안은 충격적일 만큼 대담했다. 그는 계약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첫째, 그는 그녀에게 안전한 거처와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그는 그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여자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그의 가족들을 격분시키고 자신이 버린 여자를 형이 차지했다는 사실로 태우를 바보로 만들 것이다. 셋째, 그는 그녀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는 그녀가 재능 있는 조경 디자이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원과 인맥을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이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내 곁에서 내 여자의 역할을 연기해야 합니다. 내 계모와 동생에 맞서 나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거래였다. 하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또다시 부유한 남자의 인형이 되어 그들의 권력 싸움에 이용당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달콤했다. 그것은 단순한 안전과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실력과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지혁은 그녀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전쟁에 필요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지혁의 마음속 역시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를 구원한 것은 동생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완벽한 전략적 한수였다. 하지만 그의 계산적인 마음 한구석에서는 비에 젖은 채 절망하던 그녀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외로움과 배신당했던 상처의 편린을 보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늘은 통유리창 너머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태우의 비겁했던 얼굴, 박 여사의 잔인했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제일 먼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희생자의 것이 아닌 플레이어의 것이었다. 지역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 우선 쉬도록 하세요. 내일부터 당신은 다시 태어날 테니까. 그의 말은 불길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하늘은 텅 빈 펜트하우스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비를 피했지만 이제 막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권지혁이 말한 다시 태어나는 것의 의미를 오하늘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그녀가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눈을 떴을 때 거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에티켓 전문가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원석을 감정하는 보석상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녀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역은 그녀에게 더 충격적인 통보를 했다. 자신들이 다시 그 지옥과도 같았던 본가 저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쟁은 적의 심장부 안에서 치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법입니다. 그녀가 쫓겨났던 바로 그 집으로 이제는 안주인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돌아가라는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하늘이 지역의 약혼녀가 되어 저택으로 돌아온 첫날의 저녁 식사 자리는 숨막히는 전쟁터였다. 박 여사와 권태우 그리고 그의 새로운 약혼녀인 한채리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박 여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독이 든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그녀를 공격했다. 어머 하늘양, 어떻게 다시 돌아올 생각을 다 했니? 지혁이가 아무리 여자가 급했어도 길바닥에서 아무나 찍어올 줄은 몰랐는데. 태호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고 한채리는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그녀의 옷차림을 비웃었다. 하지만 하늘은 더 이상 과거의 힘없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 집안의 진정한 지배자인 권지혁이 있었다. 지혁은 완벽한 연인의 역할을 연기하며 하늘을 향한 모든 공격을 차갑게 막아냈다. 그는 하늘의 의자를 직접 빼주고 그녀의 접시에 음식을 얹어주며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어머니, 제 사람은 제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는 박 여사를 향해 차갑게 말하며 테이블 아래에서 하늘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의 계산된 행동은 그의 가족들을 도발하고 하늘의 새로운 지위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지옥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들의 공간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역의 다정한 연기는 끝이 났다. 그는 다시 냉정한 교관으로 돌아와 그녀의 모든 반응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당신의 눈은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고 포크를 쥐인 손은 너무 꽉 쥐고 있었어.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읽게 만들었지. 절대로 그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지 마. 그날부터 그의 혹독한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 집안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잔인한 늑대들의 소굴인지를 설명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신도 늑대가 되어야 해. 적어도 늑대의 가죽을 완벽하게 뒤집었을 줄 알아야 하지. 그는 그녀에게 감정을 숨기는 법, 웃으면서 칼을 꽂는 법, 그리고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의 하루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과 스파이의 시간처럼 흘러갔다. 그는 그녀에게 가족들의 역사와 약점을 가르쳤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때로는 그녀의 따뜻한 감성과 그의 냉혹한 이성이 부딪히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본 모습을 지우려 한다고 느꼈고 그는 그녀가 살아남기 위한 갑옷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훈련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서재에서 홀로 정원 디자인을 스케치하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깊은 고독에 잠겨있는 그의 뒷모습에서 그 역시 이 거대한 저택의 또 다른 죄수일 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한 달 후 그들의 첫 번째 시험 무대가 찾아왔다. 그룹에서 주최하는 VVIP 자선 갈라 행사였다. 태우와 박 여사 역시 당연히 참석하는 자리였다. 지혁은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이 당신의 데뷔 무대야. 당신이 쫓아냈던 토끼가 이제는 여우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줘. 행사장에 들어서는 하늘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빗속에서 떨던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차가운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우와 한채린의 충격받은 얼굴을 마주보고 지혁이 가르쳐준 그대로 완벽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씨 가문의 저택에서의 삶에 익숙해질 무렵 우하늘은 자신의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배려로 저택의 작은 별채를 그녀만의 디자인 스튜디오 하늘로 꾸몄다. 그곳은 그녀가 유일하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흙과 나무, 꽃을 만지며 상처 입었던 영혼을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독창적인 조경 디자인은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작은 성공을 권태우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한 잡지에 실린 하늘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비열한 질투심에 휩싸였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의 도움 없이도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하늘의 작은 스튜디오를 교묘하게 방해하기 시작했다. 하늘의 사업은 갑자기 벽에 부딪혔다. 계약 직전까지 갔던 부티크 호텔의 정원 프로젝트가 이유 없이 취소되었고 희귀한 식물을 공급해주던 농원들은 갑자기 거래를 끊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또다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꿈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이 사실을 지혁에게 말하지 않았다. 물론 지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태우의 모든 움직임을 송곳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유치하고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하늘의 꿋꿋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구원하는 대신 그녀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SJ그룹이 후원하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SJ아트센터의 메인 정원 프로젝트를 담당할 디자이너를 찾고 있다고 들었네. 스튜디오 하늘이라는 곳이 있어. 그들의 작품을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게. 예산은 무제한이야. 단 이 추천은 내 이름이 아닌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어야만 하네. 며칠 후 절망의 끝에 서 있던 하늘에게 기적과도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던 SJ 아트센터에서 그녀에게 메인 정원의 디자인을 의뢰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그것은 신인 디자이너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꿈 같은 기회였다. 그녀는 이것이 혹시 잘못 걸려온 전화는 아닌지 몇 번이고 되물어야 했다. 하늘은 다시 타오르는 열정으로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혁신적이고 영혼이 담긴 디자인은 아트센터의 까다로운 위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아트센터의 관장은 공교롭게도 지역에 돌아가신 친어머니와 오랜 친구 사이였던 인품 있는 노인이었다. 그는 하늘의 재능과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회의가 끝난 후 하늘을 따로 불러 차를 대접하며 조용히 말했다. 권 대표가 위원회에 하늘 씨의 작품을
꼭 한번 검토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했었소. 그 친구,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닮아서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해. 하늘 씨에게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본 모양이야. 그의 말에 하늘은 순간 숨을 멈췄다.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 바로 권지혁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그의 서재를 찾아갔다. 그녀는 분노가 아닌 복잡하고 벅찬 감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아트센터 프로젝트 당신이었군요. 지혁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쓴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최종 선택은 위원회에서 한 거요. 나는 그저 추천을 했을 뿐이지. 내 영향력이 아니라 당신의 실력이 프로젝트를 따낸 거야. 당신의 성공은 우리의 공동 목표에도 이로우니까. 그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전략적인 판단으로 포장하려 했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동생의 방해를 막아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무대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그의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다. 하늘은 그를 향해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훌륭한 추천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친밀감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그 올곧고 따뜻한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차가운 심장 속에서 그 자신도 미처 몰랐던 따뜻하고 낯선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우하늘의 SJ 아트센터 정원 디자인은 세계적인 조경 건축 박람회가 열리는 파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 앞에 서서 세계 각국에서 온 거장들과 비평가들에게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당당하게 설명했다. 권지혁은 자랑스러운 약혼자의 역할을 연기하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파리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계약 관계는 점점 더 진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박람회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 날, 하늘은 올해의 신인 디자이너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대 위로 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객석에 앉아있는 지혁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남자의 뿌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의 순간 불청객이 찾아왔다. 권태우와 한채린 커플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상식장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수상을 축하하는 척하며 다가와 교묘한 방식으로 그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은 돈으로 상을 사는 게 꽤 쉬운가 봐요. 한채린의 비아냥거림에 태우는 질투심 가득한 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날 밤 열린 축하 갈라 디너 파티에서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샴페인에 취한 태우가 하늘이 저명한 프랑스 디자이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은 것이다. 그는 사람들 앞으로 다가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여자의 연기에 속지 마시오. 우리 형을 만나기 전까지 저 여자는 길바닥 고아 출신에 불과했소. 저 재능도 저 옷도 전부 가짜란 말이오. 그의 잔인한 폭로에 파티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하늘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인생 최고의 날이 최악의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지혁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 채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하늘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을 방패 삼아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태호를 향해 얼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가짜는 가문의 돈을 자신의 가치로 착각하고 있는 너 하나뿐이다. 그는 고개를 돌려 충격에 빠진 주변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 동생이 좀 감정적이어서 실례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천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이 꽤나 분한 모양입니다.
제가 운 좋게 차지한 그 천재를 말이죠. 그는 말을 마친 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의 이마에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했다.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다. 그는 자신을 현명한 후원자로 그리고 태우를 어리석고 질투심 많은 전 애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하늘을 구원했고 동시에 태우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주었다. 지역은 하늘을 데리고 에펠탑이 보이는 조용한 테라스로 나왔다. 파리의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하늘은 자신을 지켜준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눈에서 보았던 그 무서운 분노와 너무나도 실감났던 그의 연기에 혼란스러웠다. 하늘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성을 떼고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아까의 그 연기, 일부는 연기가 아니었어. 그녀가 그 말의 의미를 채 깨닫기도 전에 그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계산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그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절박하고도 뜨거운 키스였다. 분노, 질투, 그리고 그녀를 향한 깊은 갈망, 그들의 계약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입맞춤이었다. 하늘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 키스에 화답했다. 그것은 그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쩌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탐했다. 계약이라는 이름의 껍데기가 깨지고 두 사람의 본심이 비로소 서로에게 닿는 순간이었다. 숨가쁜 입맞춤이 끝나고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역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이 아닌 그녀를 향한 로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모든 규칙이 사라진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다. 파리에서의 뜨거운 입맞춤 이후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강지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얼음 왕자라는 그의 가면을 쓰고 일에만 몰두했다. 그는 강하늘과의 모든 시선 접촉을 피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애써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자기 혐오에 휩싸여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지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게까지 일만 했고 하늘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약혼자 연기를 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계약서의 첫 장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녀를 차갑게 대했다. 하늘은 다시 이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을 느껴야만 했다. 하늘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파리에서의 그 키스가 그가 평생을 억눌러 왔던 어떤 감정의 폭발이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는 저택에서 유일하게 지혜롭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존재, 바로 40년 넘게 강씨 가문을 모셔온 김 집사에게 해답을 구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 집사에게 지역의 어린 시절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서재 한편에 걸려있는 우아하고 슬픈 눈빛의 한 여인의 초상화를 가리켰다. 집사님, 저분은 누구시죠? 한 번도 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김 집사는 그 초상화를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하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침내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초상화 속의 여인은 지역의 친어머니였다. 그녀는 지역이 겨우 10살이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했던 따뜻하고 현명한 여자였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일에만 몰두했고
얼마 안 가젊고 야심 넘치는 박 여사를 새 부인으로 맞이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아들인 태우에게만 모든 애정을 쏟았고 어린 지역을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학대했다. 그녀에게 지역은 자신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일 뿐이었다. 강 회장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의 상처를 외면했다. 지역은 그 거대한 저택에서 사랑과 애정이란 언제나 배신과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배워야만 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죽이고 얼음 같은 가면을 써야만 했다. 그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것이었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김 집사의 이야기는 소윤의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제야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냉정함, 그의 통제욕, 그리고 파리에서의 그 절박했던 키스까지. 그 키스는 열정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그의 외로움이 터져나온 비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다시 두꺼운 갑옷 속으로 숨어버린 것이었다. 서윤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원망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상처 입은 어린 소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애틋한 사랑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한 계약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이 조건적이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편이 되어 증명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따지거나 그의 행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날 밤 지역은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하늘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책상 위에 따뜻한 국화차와 간단한 다과가 담긴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어떤 요구도 없는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지혁은 그녀가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따뜻한 찻잔으로 시선을 돌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에서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은은한 향기가 났다. 그의 안에서 이 다정함을 밀어내려는 오랜 본능과 이 온기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싶은 깊은 갈망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왕국에 그녀가 아주 작고 따뜻한 온기의 씨앗을 심어놓고 간 밤이었다. 오하늘의 조용하고 꾸준한 친절 앞에서 강지혁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가 늦은 밤 서재로 가져다주는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며 그녀가 들려주는 정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곤 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이제 어색함이 아닌 편안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계모인 박 여사가 다음 주주총회에서 지역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지역은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하늘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사령관이 아닌 신뢰하는 파트너로서였다. 그는 동생 태우의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의 계획은 태우의 가장 유치하고 원초적인 감정, 즉 질투심과 소유욕을 자극하여 그를 자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하늘의 SJ 아트센터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고 그 자리에 태우 커플을 초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또 다른 배우로 하늘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유럽의 유명 디자이너 다니엘 킴을 섭외했다. 하늘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또다시 거짓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을 보호하고 이 지긋지긋한 복수국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지역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그 연극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다. SJ 아트센터 정원의 성공적인 개장을 축하하는 파티는 수많은 언론과 VVIP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그날의 주인공인 하늘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 넘치게 빛나고 있었다. 명예 손님으로 초대된 다니엘 킴은 약속대로 공개적으로 하늘의 재능을 칭송하며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하늘의 손을 잡기도 하고 그녀의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 같았다. 파티장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권태우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약혼녀인 한채린이 옆에서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그의 시선은 오직 하늘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마침내 이성을 잃은 태우는 하늘이 잠시 혼자 테라스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섰다. 그는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분노를 터뜨렸다. 지금 무슨 짓이야? 내 형의 약혼녀라는 여자가 어떻게 다른 남자 앞에서 그렇게 해프게 웃을 수가 있어? 넌 내 여자였잖아. 그의 목소리는 억지스러운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로 그의 손을 뿌리치며 받아쳤다. 내 기억이 맞다면 비 오는 날 밤에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은 건 바로 당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 그녀의 냉담함에 태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그녀의 앞에 매달리며 자신의 모든 진심을 토해냈다. 내가 바보였어. 채린이와의 약혼은 어머니가 억지로 시킨 비즈니스일 뿐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너였어. 제발 내 형을 버리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줘. 바로 그 순간 테라스 문이 열리고 지혁이 나타났다. 그리고 하늘은 자신의 작은 클러치 배관에 넣어두었던 소형 녹음기의 스위치를 조용히 껐다. 태호는 지혁의 손에 들린 또 다른 녹음기를 보고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하늘은 왠지 모를 허탈감에 휩싸였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거짓 연극은 그녀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가 방에서 홀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지혁이 그녀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연극인 줄 알면서도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지옥처럼 괴로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 계약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비즈니스라고 당신에게 말했지만 사실 나는 아마 처음 당신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계약은 끝났어요, 하늘아. 복수도 끝났지.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 사랑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지만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연기도 계산도 없는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만을 담아 깊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거짓과 복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가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SJ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의장석에 앉은 강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강지혁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도살자처럼 박 여사와 권태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을 끌어내리고 그룹을 차지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예상대로 공격을 시작한 것은 박 여사였다. 그녀는 주주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 지혁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지혁이 출신 불명의 여자에게 빠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SA 아트센터와 같은 중요 프로젝트를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거짓 보고서와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권태우가 그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형의 판단력이 감정에 의해 흐려졌으며 그룹의 안정을 위해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완벽한 연극에 주주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혁을 향해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지혁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의 판단력에 대해 논하기 전에 여기 계신 주주 여러분께서 먼저 권태우 상무의 판단력과 그가 말하는 안정성에 대해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비서에게 눈짓하자 회의장의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바보였어. 체린이와의 약혼은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너였어. 자신의 약혼을 비즈니스라고 폄하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절규하는 태우 자신의 목소리가 충격에 휩싸인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방금 전까지 회사의 안정을 부르짖던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그 자신의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박 여사와 태우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지역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방금 들으신 것은 개인의 품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업의 품격에 대한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지역이 지난 수년간 홀로 수집해온 증거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충격적인 범죄의 기록이었다. 박 여사가 문화재단을 통해 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금융 기록, 태우가 서윤의 회사를 파산시키기 위해 하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그리고 주가 조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뜨렸다는 내부 문서까지. 지역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난 수년간 SJ그룹의 내부를 좀먹어온 그들의 부패와 음모를 낱낱이 폭로했다. 회의실은 이제 분노와 경악으로 가득 찼다. 태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궁지에 몰린 박 여사는 괴성을 지르며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고 발악했다. 그녀는 지역이 자신들을 모함하기 위해 함정을 팠다고, 저 천박한 여자와 짜고 모든 것을 꾸며냈다고 소리쳤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강 회장이 의사봉을 내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경멸과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미 오늘 아침 내가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막내 아들을 향해 평생의 실망감을 담아 선고를 내렸다. 오늘부로 당신들의 모든 직위와 주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겠네. 내 집안과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 모든 것이 끝났다. 수십 년간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성은 불과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보안팀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발악하는 박 여사와 넋이 나간 태우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이 사라진 회의실에는 잠시 동안의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지역은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썩은 부위를 제 손으로 도려냈다. 그것은 승리였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는 홀로 단상 위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는 명실상부한 SJ그룹의 유일한 지배자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승리감이 아닌 텅 빈 공허함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공허함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 우아늘을 떠올렸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강씨 가문의 저택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권태우와 박 여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SJ그룹은 권지혁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집안의 암적인 존재들이 사라지자 강 회장의 건강 또한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오하늘과 곤지역 사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계약은 사실상 지역의 지위가 공고해진 그날부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들은 서로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는 애매하고 불안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들의 시작은 거짓과 거래였기에 누구도 먼저 진짜 관계에 대해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혁이 하늘을 그녀가 디자인한 SJ 아트센터의 정원으로 이끌었다. 밤의 조명 아래 그녀가 창조해낸 공간은 마치 꿈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재능이 만들어낸 승리의 기념비이자 두 사람이 함께 싸워온 시간의 증거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빛이 비치는 연못가에 나란히 섰다. 지혁이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작성했던 차가운 계약서였다.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우리를 함께하게 만들었던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오하늘 씨. 당신은 복수를 잃었고 당신의 꿈을 증명해 보였어요.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 그의 행동에 하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인사일까? 그녀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가 작은 상자 하나를 더 내밀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아름다운 푸른색 다이아몬드 한 알만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담아낼 반지를 감히 디자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아티스트에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반지를 직접 디자인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계산도 거짓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만이 담겨 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계약의 파트너가 아닌 내 평생의 진짜 파트너로서. 그의 청혼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방식보다도 완벽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정체성을 그녀 자신보다도 더 깊이 존중해주고 있었다. 하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진짜 결혼식은 몇 주 후 바로 그 정원에서 열렸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을 불러 모았던 과시적인 행사가 아니었다. 오직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만이 모인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하늘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지혁이 선물한 보석으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를 끼고 있었다. 지혁의 얼굴에서는 하늘이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꾸밈 없고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강 회장은 건강을 되찾은 모습으로 하늘의 손을 잡고 지혁에게 직접 인도해주며 그녀를 자신의 진정한 손주며느리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거짓과 배신, 그리고 복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가장 끔찍했던 절망의 순간에 서로를 만났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서로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악몽은 지나갔다. 그들의 앞에는 햇살처럼 눈부시고 따뜻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부부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의 중심부에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도심 속 식물원의 개장식이 열렸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총괄한 디자이너는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조경 디자이너 오하늘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언론과 저명 인사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모습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비바람 속에서 떨던 초라한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객석 맨 앞줄에서
권지혁은 자신의 아내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얼음 왕자라고 불렸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아내를 향할 때만 나타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늘의 사랑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 그를 냉혹한 지배자가 아닌 존경받는 리더이자 다정한 한 명의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들의 집이었던 차가운 저택 역시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하늘은 저택의 낡은 정원을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비밀의 화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집 안 곳곳에는 그녀가 꽂아둔 꽃들과 그녀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곳은 더 이상 철옹성이 아닌 사랑이 깃든 집이었다. 지혁은 세상이 그녀를 공주처럼 대하게 만들었지만 그 자신은 그녀를 여왕처럼 모셨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의 이름을 딴 하늘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소외된 지역의 녹지 공간을 만들고 재능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후원했다. 그는 단순히 그녀에게 불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선한 비전과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CEO였지만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챙겼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희귀한 들꽃을 보기 위해 주말에 예고 없이 외딴 섬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녀가 디자인 구상으로 밤을 새울 때면 말없이 따뜻한 차와 담요를 가져다주는 남자였다. 그의 치밀한 전략가적 두뇌는 이제 오직 아내의 행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었다. 과거의 악몽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다. 태우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한직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고 박 여사 역시 모든 영향력을 잃고 조용한 곳에서 은둔하며 지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 없이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하늘은 지혁과 함께 자신이 자랐던 작은 보육원을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픈 고아가 아닌 자신의 재단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하는 후원자가 되어 돌아왔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바로 그 보육원의 새로운 정원에서 끝을 맺는다.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정원 한쪽에 핀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난 작은 야생화 한 송이를 가리켰다. 지혁은 그 꽃을 그리고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닮았군.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를 닮았어요. 빛 한 점 없는 곳에서 자라났지만 당신이 나에게 햇살이 되어주었고 내가 당신에게 단비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구원한 왕자나 공주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구원하며 마침내 함께 완전해진 것이었다. 그녀가 직접 지은 희망으로 가득 찬 그 정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갈 영원한 행복을 조용히 마주보고 있었다.